27. 똥냄새, 김치냄새의 나라. 바람소리뿐이었다. 밤은 깊을 대로 깊어 있었다. 팔을 들어 올렸다. 야광시침이 또렷하게 직각으로 꺾여 있었다. 세시를 가리키는 희푸름한 형광의 선명함은 어둠의 조작술이었다. 팔을 내렸다. 심장의 박동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환청이 아니었다. 심장은 벌떡거리고 있었다. 숨을 들이켜며 윗몸을 일으켰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흠칫 놀랐다. 그건 야전 침대가 우는 소리였다. 그 소리 정도는 방 밖으로 나갈 리가 없었다. 나간다 해도 바람 소리에 금방 잡아먹힐 것이다. 침대에서 내려섰다. 들이켰던 숨을 내쉬었다. 심장의 박동 소리가 멀어져 있었다. 허리에 찬 칼을 만졌다. 손잡이가 잡히면서 쇠붙이의 견고하고 찬 감촉이 소나기를 채운 손잡이의 부피감처럼 확실하게 느껴졌다. 칼을 뽑았다. 그것을 눈앞에 세웠다. 어둠 속에 칼의 형체가 드러났다. 손잡이보다 약간 더 긴 칼날. 왼손을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칼날로 옮겼다. 손가락을 모아 칼날 앞뒤로 잡았다. 앞에 엄지손가락, 뒤에 4개의 손가락이 닿았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보다 몇 갑절 강한 견고함과 싸늘함이 심장을 찔렀다. 다시 심장이 뛰는 소리가 기차 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숨을 들이켰다. 손가락을 천천히 위로 밀어 올렸다. 칼날은 쇠붙이가 아니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다. 5개의 손가락 끝에 칼날의 생김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앞뒷면의 파인 홈이 칼날의 임무와 효용성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었다. 5 손가락은 반타원을 이루고 있는 칼끝 부분을 지나 칼끝에서 합쳐졌다. 칼끝의 예리함을 손가락들이 예민하고 섬세하게 확인하고 있었다. 강도 높은 강철의 그 예리함은 수만 명의 가슴을 파고들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놈쯤이야. 당신이나 잘하라고. 칼끝이 거만을 떨고 있었다. 숨을 길게 내쉬었다. 새놈은 술을 퍼마셨다. 바람까지 세차게 불고 있다. 더없이 좋은 기회다. 그러나 총을 사용할 수가 없다. 새놈을 다 죽여야 하니까. 그리고 도주를 해야 하니까. 새놈쯤 어려울 것 아무것도 없다. 침대의 위치를 환히 알고 있으니까 왼쪽 가슴만 찌르면 된다. 산돼지 50마리로 실습을 한 솜씨 아니냐. 그 감촉, 그 기분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달라서는 안 된다. 아니, 더 아무렇지도 않아야 한다. 돼지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관계였다. 죄 없는 돼지를 그놈들과 비교하는 것은 돼지에 대한 모독이다. 칼을 바꿔들었다. 숨을 들이켜며 방문을 옆으로 밀었다. 방문이 소리 없이 밀려갔다. 찬바람이 끼쳐왔다. 마루로 나섰다. 대문 쪽으로 눈길을 날렸다. 경비원의 기척은 들리지 않았다. 방은 오른쪽으로 2개, 왼쪽으로 1개였다. 오른쪽부터 해치우는 것이다. 벽에 등을 붙이고 한 발짝 옮겼다. 8발짝의 방문 앞에 이르렀다. 방 안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방문의 잠금쇠가 안으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환했다. 그러나 그놈들은 경비원을 믿고 그걸 잠그지 않기가 예사였다. 그렇지만 야전 침대 머리맡의 권총은 언제나 놓고 잤다. 안전장치까지 풀어놓고. 그러니까 비호 같은 일격이 아니면 안 된다. 숨을 들이켜며 방문을 약간 들었다. 그리고 옆으로 살며시 밀어보았다. 방문이 밀렸다. 술까지 마셨으니 역시 잠그지 않은 것이다. 방문을 밀었다. 몸을 옆으로 돌려 들어갈 정도로 민 다음 재빨리 방 안으로 몸을 디밀었다. 그리고 방구석으로 몸을 붙이며 침대 쪽을 경계하고 방문을 서둘러 닫았다. 찬바람으로 잠을 깰 우려가 있었다. 침대 쪽을 응시했다. 형체가 어렴풋이 드러났다. 창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웠으니 왼쪽 가슴은 이쪽에선 오른쪽이었다. 딱 찌르기 좋았다. 숨을 들이켜며 팔을 지켜 올렸다. 그리고 침대로 들이닥치며 칼을 내리찍었다. 칼끝의 감촉이 이상했다. 돼지를 찌를 때와는 너무 달랐다. 사람이라서, 너무 오래돼서, 일순간에 스친 생각이었다. 그러나 감촉의 이상함은 해명도 납득도 되지 않았다. 반사적으로 모포를 걷어치웠다. 아니, 침대에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 같았던 형체는 모포뭉치였다.
아니, 이럴 수가. 뒤로 획 돌아섰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을 가렸다. 칼이 손에서 떨어져 내렸다. 거센 파도와 같은 현기증이 몰려들었다. 김범우, 우린 니놈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다. 우릴 그렇게 간단하게 보다니 한국 놈들은 역시 단순한 짐승들이야. 여러 개의 웃음이 터져 올랐다. 김범우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쏟아져 오는 불빛 뒤에 웃어젖히고 있는 윌리엄스, 심슨, 암스트롱의 얼굴이 흐리게 보였다. 이 새끼 감히 우릴 죽이려 하다니. 니놈은 가장 악질적인 한국놈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범적으로 처형될 것이다. 김범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렇게 죽어갈 수는 없었다. 순식간에 방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달았다. 이 양키 새끼들아! 김범우는 고꾸라지며 외치고 있었다. 김범우는 발버둥치다가 야전 침대에서 굴러떨어졌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바람소리만 세차고 방 안은 어두웠다. 그는 이마의 땀을 손바닥으로 훔쳤다. 목이 탔다.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꿈에서와는 달리 야광 시침은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야전 침대에 머리를 기댔다. 평양에 온 뒤로 비슷비슷한 꿈을 거의 매일 밤 꾸고 있었다. 넌 전쟁이 그렇게 무서우냐? 네가 악몽에 시달리며 외치는 소리가 내 방에까지 들린다. 심슨의 말이었다. 그놈은 조금 전에 자신이 죽어가면서 외친 소리도 들었을지 모른다 싶었다. 머리가 혼탁하고 무거웠다. 꿈의 뒤끝이 끈적거리는 불쾌감으로 남아있었다. 김범우는 침대 아래를 더듬거려 담배를 찾아냈다. 담배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 연기를 내뿜지 않고 서너 번을 빨아들이기만 했다. 정신이 아른해지면서 어깨의 긴장이 허물어져 내렸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은 잘 알았다. 그건 그들의 생리에 의한 면도 있었고 자신이 그렇게 만든 일면도 있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지만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드러나 있고는 했다. 그럴 때마다 감정을 감추려고 억지 웃음으로 얼버무리곤 했지만 소위 정보를 다룬다는 그들의 눈치 그물에 자신의 의식의 조각들이 걸리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감정을 드러낸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때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고 그들의 속마음까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효과가 전혀 없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이쪽에서 효과라고 생각하는 그 대목이 오히려 그들이 갖는 경계고 의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김범우는 뒤늦은 깨달음에 신음을 물었다. 그들이 자신의 의도를 간파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그렇게 허술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표피 감정을 드러냈을 뿐이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심층 감정을 드러내서 마음속 저 밑바닥에 감추고 있는 계획을 탐지당할 만큼 어리석고 경솔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들과 보내는 나날은 여러 측면에서 괴롭고 고역스러웠다. 정보 통역이라는 일 자체가 갖는 민족 반역적 고통은 더 말할 것이 없었고 그들이 인종적 우월감과 국가적 자만감으로 저질러대는 언행의 횡포는 견디어내기가 어려웠다. 인디언들을 멸종위기에 몰아놓을 정도로 잔인한 사륙을 해가며 미합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혹독하게 부려 그 나라의 경제 기반을 구축해서 세계적인 강국이 된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가득 찬 역사를 반성하거나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색 인종에 대해 끝없는 우월감을 갖는 동시에 강대국 국민이라는 자만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런 그들의 의식이 강한 것은 정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기는 자는 위대하다는 제국주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지배 논리로 바꾸면서 그들은 제국주의 지배가 베푸는 혜택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었다. 인디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틀림없는 침략자들이면서 학살자들이었고 흑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또한 확실한 생명 강도들이면서 착취자들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인류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용서될 수 없는 종족 살해범이면서 인간 가학범들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한반도라는 좁은 땅은 그들의 국가적 자만심을, 그 땅에 사는 노란 사람들은 인종적 우월감을 충족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무대가 아닐 수 없었다. 역시 한국에서 쓸만한 건 딱 한 가지뿐이야. 여자의 성기 빼놓으면 너무 미개하고 야만적이라서 정남이가 떨어져. 심슨이 콧등을 찡그리고 입을 비틀어 비웃으며 짓거리는 말이었다. 맞아. 흑인 여자의 피부 탄력 하나는 아깝듯이 한국 여자의 성기 하나는 기막히다고.
위치 정확하고 구멍 작고 흡입력 강하고 아주 근사해. 암스트롱의 흐물거리는 맞장구였다. 그래. 그 일본군 장교 출신의 말이 틀림없어. 중국 여자들은 아래쪽이 많고 일본 여자들은 위아래 없이 제멋대로고 한국 여자들이 제일 정확하게 가운데라던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하고 할 때는 베개를 받칠 필요도 없고 뒤로 할 필요도 없고 다리만 벌리게 하면 되니. 그거 얼마나 좋아. 좋지. 근데 말이야, 일본 여자들만 제멋대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들도 제멋대로 달린 것은 마찬가지인데 흑인 피부를 탈색시키고 한국 여자들의 그것을 떼서 백인 여자들한테 옮겨 붙일 수는 없을까? 아, 그거 참 기막힌 생각이다. 그 아이디어를 빨리 하나님한테 알려줘라. 근데 말이야, 한 가지 영 틀려먹은 게 있어. 한국 여자들은 성교를 할 줄 모르는 천치들이라고. 모두 딱딱한 나무 토막이거든. 그렇지. 섹스 서비스를 전혀 모르지. 그건 여자들이 천치가 아니라 남자들이 천치기 때문이야. 능동적인 남자들이 길을 들여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이. 그럼 한국 남자들은 무슨 맛으로 섹스를 하나? 그거야 단순한 동물적 종족 보존 행위로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생활만 미개한 게 아니라 성도 개발하지 못하고 미개한 상태야. 듣고 보니 그게 그렇군. 아이고, 한국인들 미개한 건 아프리카 수준이야. 그 변소를 좀 봐. 구더기가 트글트글한 게. 와. 변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똥으로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논가에 커다란 똥구덩이를 봤잖아. 이들은 똥을 먹고 자란 쌀을 먹고 오줌을 먹고 자란 채소를 먹는 야만인들이야. 이 나라에선 우리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더럽고 징그러워. 맞아. 이 나라는 똥 냄새와 김치 냄새로 범벅된 나라야. 똥 냄새도 지독하지만 그 김치 냄새, 그 숨 막히고 머리까지 띵한 그 썩은 냄새 나는 걸 몇 끼 먹고 살다니. 정말 야만인은 야만인들이야. 그들은 온몸으로 그 썩은 냄새를 풍겨대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었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 더 뭐랬지? 무지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그리고 거짓말 잘하고 도둑질 잘하고 그 다음에가 그렇지. 무지수하지. 아, 그래, 맞았어. 야만인의 조건은 골고루 다 갖춘 셈이지. 이런 땅에서 여자 성기마저 엉망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누가 아니라 우린 정부를 꽤나 원망했겠지. 김범우는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어떤 대사님은 여자들 앞에서도 옷을 훌렁훌렁 갈아입었고 영국 귀부인들은 흑인 앞에서는 옷을 안 갈아입어도 황인종 앞에서는 거리낌 없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했다. 도를 통한 대사의 눈에는 여자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 탓이었고 영국 귀부인의 눈에는 노예인 흑인까지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황인종은 아예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이라고 했다. 심슨과 암스트롱은 바로 영국 귀부인들처럼 황인종인 자신의 존재 같은 것은 아예 무시해버린 채 마음껏 짓거려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리를 피할 수도 없고 피하고 싶지도 않아 줄곧 감정을 억누르며 참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이 가르쳐 주었다는 그 여러 가지 악선전까지를 참아낼 수는 없었다. 그것은 일본 놈들만 짓거려댄 소리가 아니라 한국 신민, 내선 일체를 선봉장으로 부르짖어댄 소설가 이광수라는 자가 뻔질나게 글로 써댄 내용들이었다. 민족 계몽이라는 미명을 내걸고 이광수가 저지른 그런 작태는 악의적으로 민족 비하의 주황들을 나열한 것이었고 상대적으로 일본 놈들은 우리와 정반대라고 칭송하는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일본 놈들이 전보다 더 우월감과 자만감을 갖게 하는 전기를 마련했고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을 더욱더 맘 놓고 멸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실 일본 놈들이 폭력적 판권을 행사하면서 끝없이 되풀이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기죽고 주눅든 조선인들의 의식 속에 자학적 자기 비하가 뿌리 박히게 했다. 그것은 개인적 열등감과 자신감 상실을 조성했으며 전체적으로는 민족적 패배감과 민족의식 분열을 초래했다. 더구나 친일분자들이 일본 놈들과 똑같이 역시 조선 놈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하는 식의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댐으로써 자기 비하는 대중최면 현상을 일으키며 사회적 고정관념이 되어갔다. 이광수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젊은이가 일본 놈의 호의로 가정교사가 되는 것으로 소설 줄거리를 의도적으로 꾸며놓고는 그 일본 놈 집안을 그려나가는데 일본인들은 가족끼리도 인격적 예절을 빈틈없이 갖추고 서로가 큰 소리로 떠드는 일이 없어 언제나 정숙을 유지하며 집안이 항상 청결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나무랄 때도 욕을 하는 일 없이 품격을 지키고 온 식구들의 기상과 취침 시간이 어김없이 잘 지켜지고 음식을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조선 사람에게 예의 바른 친절을 잊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이광수는 또 일본 여자에 대해서는 얼굴이라고 쓰고 조선 여자에 대해서는 낯바닥이라고 구분해서 쓸 정도로 열렬한 친일을 솔선수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사회적으로 친일파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그는 아직 독립도 되기 전에 남의 군정하에서 어떻게 친일파 숙청을 하느냐, 우리 정부가 선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반대하는 글을 썼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반민법 제정이 논의되니까 해방이 된 지 4년이나 흘렀는데 이제 뒤늦게 무슨 놈의 친일파 숙청이냐는 글을 썼다. 그리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버려야 조선인이 영생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글을 쓴 사람이 반민특위에 잡혀가서는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했소 했던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천황폐하의 적자입니다 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그는 단독정부 수립에 앞서 7월 17일 헌법 공포식 중계방송 듣고 흘린 감격의 눈물로 먹을 갈아 사는 날까지 조국 찬양의 노래를 쓰련다. 그리고 독립국 자유민으로 눈 감으련다 하는 시를 썼다. 그런 이광수라는 자의 망령이 일본 놈들이 아닌 미국 놈들을 통해 또 나타나는 것을 김범우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 너희들 말은 다 좋아. 그럼 그런 야만인의 성기에다 물건을 집어넣고 쾌락을 즐기는 너희들은 뭐지? 야만인과 다를 게 뭐야? 김범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단단히 작정했으므로 웃음을 띠며 부드럽게 말했다. 예민한 편인 심스는 당황한 얼굴이었고 좀 둔한 암스트롱은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난 말이야, 너희들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진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일단 우리 땅에 온 이상 우리 민족에 대해 알려면 똑바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만을 기억해두고 싶다. 너희들이 일본에서 들은 것들은 다 일본 놈들이 악의적으로 조작한 모략이라는 걸 알아야 해. 일본 놈들이 지금 가장 증오하고 있는 게 누군지 아나? 바로 너희들이야. 또 그놈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게 뭔지 아나? 한반도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놈들이 너희들한테 굽실거리고 꼼짝을 못하는 건 겉으로만 그러는 것뿐이지 속까지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것쯤 정부를 다루는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 민족이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건 일본 놈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끈질긴 정신력으로 저항했고 얼마나 지속적 행동력으로 투쟁했는지는 그놈들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왜 그놈들은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그건 첫째, 너희들이 자기네를 대신해서 우릴 맘 놓고 짓밟아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리고 둘째, 그 결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거야. 너희들이 일본 놈들의 그런 교활한 이중책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놈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행동한다면 손해는 결국 너희들한테 돌아간다는 걸 명심해야 돼. 거짓말이라니. 우리가 그동안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모두 사실이었어. 암스트롱이 퉁명스럽게 내쏘았다. 손해라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손해를 본다는 거냐? 심스는 생김새대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비웃음을 흘리며 심슨 말부터 대답하지.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건 너희들은 민족이 없고 우리는 민족이 있다는 점이다. 너희들은 여러 인종들이 모여들어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우리들은 하나라는 민족의 토대 위에서 국가를 만들었지.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너희들은 수평적 연결만 있지 수직적 유대가 없어. 그러나 우린 그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국가 조직이 깨지면 산산이 흩어지게 돼 있어. 만약 너희들이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어 미국이란 나라가 해체되면 미국은 다시 생겨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또 다른 국가 조직으로 재편성되어 살아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 국가라는 수평 조직이 없어져도 민족이란 수직 조직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며 절대로 흩어지지 않아. 그 좋은 예가 바로 일본 식민지 치하를 끈질기게 투쟁하며 견딘 거지. 일본이 100년이 아니라 200년을 지배했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우린 단일 민족으로 5000년을 살아온 역사 전통이 있기 때문이지. 그런 민족일수록 그 민족 특유의 결속력과 고유의 정신력이 있기 마련이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방어력과 배타성도 그만큼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 스테이트란 말뜻만 알지 네이션이란 말뜻을 잘 모르는 너희들이 생각을 고쳐먹지 않고 아까 말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우릴 대했다간 너희들은 결국 배척당하고 말게 된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의 언행은 모두가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감을 손상시키고 짓밟는 것인데 우리 민족은 결코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아. 너희들은 코웃음 칠지도 모르지. 너희들한테 무슨 자존심이나 긍지가 있느냐고. 간단하게 말하지. 우린 너희들과는 달리 우리의 고유한 말이 있고 우리 민족이 발명해낸 고유한 문자가 있어. 따라서 우리만의 개성적인 문화 전통이 있고 우리만의 독특한 생활 풍습이 있지. 그런 것들이 모아져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형성하고 결속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너희들이 무작정 무시하고 훼손하고 덤빈다면
가만히 있겠는지 생각해봐. 이번 전쟁도 너희들은 너희들식의 국가 개념으로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건 한 면밖에 못 본 일방적 단순이지. 우린 이데올로기보다는 민족 통일을 더 중시한다는 걸 알아야 해. 김범은 말을 하는 동안 감정이 묻어나는 말이 나오려는 것을 몇 번이고 자제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의 긍지가 똥으로 농사를 짓는 거냐? 암스트롱이 코웃음을 날렸다. 그래, 말 잘했다 암스트롱. 네가 우리나라 여자와 성교를 하고 나면 그 더럽고 지독한 똥 냄새와 김치 냄새가 네 물건에 묻을 텐데 그걸 어쩌지?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말어. 똥 냄새는 똥에서 나고 김치 냄새는 입에서 나지. 그게 어째서 성기에서 난단 말이야? 그리고 샤워를 깨끗하게 하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래, 바로 그거야. 똥으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쌀에는 똥 성분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해. 그리고 똥으로 농사를 짓는 걸 미개고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시점이 문제인데, 똥은 인간이면 누구나 싸게 되어 있는 분비물이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가를 30% 정도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배설해 버린다는 건 상식적인 사실이야. 나머지 70%의 영양을 농사의 비료로 사용하는 건 더없이 과학적이고 현명한 지혜가 아닐 수 없지. 그런데 말이야, 그 똥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농가에 커다란 똥구덩이들을 만들어 거기에 긴 기간 동안 똥을 채워놓고 바람에 똥 냄새와 함께 가스도 날려보내고 빗물이 들어간 농도도 묽게 하고 지피나 풀을 섞어 그것들이 햇볕을 받으며 썩어 기름진 비료로 발효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 비료가 논에 들어갈 때는 똥 성분은 거의 없어지고 성기에서는 김치 냄새가 날 리가 없듯이 벼가 똥 성분은 티끌만치도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한 영양만 흡수해서 쌀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야. 그 똥비료는 너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화학비료에 비해서 그 효과가 절대로 뒤지지 않아. 더구나 화학비료는 갈수록 농토를 황폐화시키는 결정적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똥비료는 오히려 농토를 기름지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어디 그뿐인가? 똥을 비료로 사용함으로써 우린 자연이 베푸는 혜택을 아무런 낭비 없이 철저하게 이용 소화해서 자연을 아끼는 일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어째서 미개고 야만인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너희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떠들지 그 이면에 대해선 전혀 생각이 없어. 너희들도 날마다 냄새나는 똥을 누면서 전혀 똥을 안 누는 것처럼 야단을 떨어대는 자가당착은 차마 보기가 민망하거든. 너희들이 똥을 안 누고 사는 인간인 것처럼 너희들의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 수세식 변소라는 건 말이야. 물에 씻겨간 똥이 어디로 가지? 먼저 강으로 가고 그리고 바다 아닌가? 그런데 강에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지? 수돗물이라는 것도 결국 강물일 뿐인데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되지? 물론 소독을 했으니까 깨끗하다고 말하겠지. 우리의 똥비료도 햇볕에 발효시켰으니까 그 정도로는 깨끗해. 너희들은 바다 물고기도 주로 큰 것을 좋아하는데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무엇이 뜯어먹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어갔는데 그 죽어간 사람들의 시체는 땅에서 썩어서 어떻게 됐지? 체액은 땅에 스며 물로도 흘러내리고 뼈와 살은 땅에 섞여 풀이나 나무의 거름이 되지 않았나?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며 살고 그 풀을 먹고 자란 소를 잡아먹으며 살지 않나?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동식물을 막론하고 서로를 먹고 사는 셈이지. 이게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는 자연 법칙이고 이런 순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10살이 넘으면서부터 차츰차츰 깨닫게 되지. 그 어려운 진리를 아무 어려움 없이 깨닫게 하는 힘은 1000년이 넘게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있는 불교라는 종교 전통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민족이 미개고 야만인가? 김범우는 씁쓸해하게 웃으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넌 언제나 말을 그럴듯하게 잘 꾸며대는 궤변론자인데 어쨌든 너희들이 우리보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이고 가난한 건 엄연한 사실 아닌가? 그래서 자력으로 적을 막아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러 와서 이 고생 아니냔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날마다 군수품이나 도둑질에 대고 있어. 내 말이 거짓말인지 당장 부산회를 가봐! 심슨이 눈을 부라리며 공박하고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열기가 묻어 있었다. 김범우는 이쯤에서 말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언제나 정치 문제로 이야기가 연결되면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들은 자기네가 독립을 시켜주었고 정부를 세워주었으며 또 공산 침략에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해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복잡한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 일이었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들은 끝내 자기네 나라의 잘못을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속마음만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김범우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과의 사이에는 서로 건너지 못할 강이 가로놓여 있었다. 이 새끼야, 너희들하고 소련이 우리 갈라놓지만 않았다면 군수품 따위를 훔칠 일도 생기지 않았어. 우리가 네 놈들에게 입은 피해에 비하면 그따위 군수품 좀 훔치는 게 뭐 어떻다는 거냐?
그게 골고루 나눠지지 못하고 몇몇 몰입의 놈들의 배를 채우게 되는 게 문제일 뿐이지. 됐어. 그만하자. 서로 피곤한 일이니까. 김범우는 아주 호의적인 웃음을 지어 보이며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넌 언제나 네 말만 설교하듯 하고 정작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면 얘기를 끝내버리는 못된 버릇이 있어. 심슨이 의심쩍은 눈으로 쏘아보며 말했다. 미안하군. 미개하고 야만인이라서 그래. 김범우는 픽 웃었고 심슨은 그동안 익힌 어설픈 솜씨로 감자를 먹여대는 손짓을 하며 국산 욕을 내뱉었다. 시발놈아!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김범우는 더 잠을 자지 못하고 야전 침대목에 등을 기대고 앉아 아침을 맞았다. 헤이 김! 빨리 일어나! 이동이다! 윌리엄스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흔들렸다. 알았어. 김범우는 몸을 일으키며 생각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개인 장비를 꾸린 다음 아침 식사를 했다. 갑자기 어디로 이동입니까? 암스트롱이 마땅찮은 듯 물었다. 북쪽으로. 윌리엄스가 뚝뚝하게 대꾸했다. 무슨 일인지 알면 안 됩니까? 심슨이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상관없어. 며칠 전부터 상부에서 신경을 써온 문제인데 중공군의 참전 여부를 신속히 알아내야 하게 생겼어. 윌리엄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암스트롱이 놀라서 소리쳤다. 중공군이 참전을 해요? 그걸 알아내려면 북쪽으로 이동을 하긴 해야겠군요. 심슨은 포크를 든 채 눈을 깜빡거리더니 그럴 확률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정말 참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야 아주 곤란한 문제지.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다시 또 시작해야 하니까 말이야. 겨울은 닥치고 골치 아프게 생겼어. 윌리엄스가 갓댐을 아멘 소리처럼 낮게 흘렸다. 김범우는 고깃덩이만 입에다 몰아놓고 있었다. 이 새끼들 똥은 우리 똥보다 훨씬 영양이 많을 거야. 하지만 동물성이니까 식물의 비료로는 안 맞을지도 모르겠군. 그는 짐짓 엉뚱한 생각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지프차는 북풍을 맞받으며 출발했다. 김범우는 구름 낀 북녘 하늘만 멀리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밤은 바람과 함께 왔다. 어쩌면 그것은 착각일지도 몰랐다. 밤은 낮과는 달리 여러 가지로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어둠으로는 눈이 착각을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야가 차단되면서 과민해진 귀가 착각을 일으켰고 해가 떨어져 추위가 심해지더니 피부까지 착각을 일으켰다. 어둠이 바람을 몰아온다는 생각은 시각, 청각, 촉각이 한꺼번에 작용해서 일으키는 착각인지도 몰랐다. 거기에 전쟁터의 육감까지 가세해 밤이면 바람이 더 많이 분다는 사실은 굳어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모두는 그렇게 믿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바람을 싫어했다. 그들은 하루하루 심해져가는 추위도 싫어했지만 바람을 더 싫어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건 바람이 아니라 바람소리였다. 세차고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은 살갗을 찢어내거나 후벼 파는 것 같은 추위를 내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참아내면 되었다. 그런데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이 산들을 휩쓸면서 일으키는 그 기묘하고 괴상스러운 소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그 회개망측한 바람소리들은 청각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그들은 순전히 바람소리 때문에 자신들이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무슨 바람이 저리 날이 날마다 몰아때리고 그러노. 맵기는 와이리 고치가리 마시고 11월이 바이시를 이러면 1년은 우에 살겠노. 내 삼아 이런 지독스러운 추위는 생전에 처음이네. 김하사가 건빵을 우물거리며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니나 나나 출신이 남쪽인 게 그것이야 당연지사 아니라고? 아니 씨 요리 말하고 본 게 쪽간 요상을 씨 우리 군대가 그 집안 남쪽 사람들이제 북쪽 사람들이야 가뭄에 콩나듯 켰을 것인 게 우리 군대 전부가 처음 당하는 추위 아니겠는가? 화하사가 대검을 총끝에 고쳐 꽂으며 말했다. 그 말 맞네. 그런데 말이다. 11월 추위가 이리 지독 싫어. 남쪽 1, 2월 추위 찜쪄 먹으려고 하고 다 압록강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괴리군 놈들이 배치고 나오는 판인데 우리 군대는 모자라는 판이고. 그게 말이지. 와 나 인자 싸움에 이게 뿔고 참말로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꽂을 일만 남았는갑다 혀뚱아. 음에 우당탕 벼락치기로 두 분이나 당함수로 뒤로 밀리고 본게 그것이 을매 안 물러선 것이라고는 혀도 맴이 영관치를 갖단께로. 날이 요리 추워지는 것도 지리에 안 볶는 것도 적한테만 좋았지 우리한테 이문될 것은 하나도 없다니께. 그 이바구 공장님 말씀이네. 네 말대로 고향집에 관한 일만 남은 줄 알았다가 갑작스레 당해서 얼마나 시급했노. 근데 안 있나. 그리 좆빠지게 36개 놓던 괴뢰군들이 웃잔 일로 그리 용감해져 뿌리노. 아 그것이야 당연지사 아니겠어. 쥐도 앞이 맥히면 괜히한테 덤빈다는 말 아니더라고. 괴뢰군들도 쥐가 아닌 분명 사람인디 막판을 그냥 넘기겠어.
그것들이 따라잡기가 애롭게 내뺀 것도 다 야로가 있었던 것이여. 막판 싸움 준비하려고 그랬던 것이여. 근데 우리가 못 모르고 짐짓국 먼저 마신 것이지. 맞다 아이가. 괴뢰군들이 그리 나오면 얼마나 실랑공. 지집이야 이불 속에 품어봐야 맛을 알고 쌈이야 붙어봐야 누가 신지 알 것 아니겠어. 마음으로야 저기 약하길 바라지만 그야 하나마나 한 소리고. 장교들 눈치를 이래저래 살펴봐도 어째 겁먹는 거 맨키로 기분이 막 영 찜찜한기라. 네 임의를 날은 춥제 바람은 불제 적은 막판 보자고 댐비제 집은 몰고 멀제 기분 찜찜 안 하고 마음 껄쩍지근않은 사람이야 우리 부대에 하나도 없을 것이만. 좌우당간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하더라고. 허사가 총을 겨드랑이에 낀 채 눈을 감았다. 경계근무 교대가 오기 전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려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야간 보초 근무가 분대별 경계 근무로 강화되었다. 잠자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보다는 공격에서 방어로 바뀐 전투 양상이 기분을 언짢게 했다. 사병들은 두세씩 모여 앉으면 을에 조심조심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했다. 현호봉은 어둠 속을 응시한 채 귀로는 바람 소리를 잡고 있었다. 적들은 두 번 다 야간 기습을 해왔다. 적들의 최후 반격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야간 작전을 펼 것이라는 점도 예상했던 바였다. 그러나 예상에서 빗나간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반격 시기가 의외로 빨랐고, 둘째, 포위 작전을 감행할 정도로 수가 많고 과감했으며, 셋째, 그 많은 병력 이동에 감쪽같이 속은 점이었다. 그 세 가지는 곧 결정적 허점을 찔린 것이었다. 어이없게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연대는 일단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적은 다음 날 밤에 다시 기습을 가해왔다. 승세를 이용한 밀어붙이기 적극 작전이었다. 연대는 다시 뒤로 밀리면서 초긴장 상태가 되었다. 사병들은 그동안의 먼 북진에 지쳐있기도 했고 저항이 미약한 전진에 해이해져 있기도 했다. 사단에서는 더 이상 후퇴 불어 조속한 시간 내에 원상 회복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중대마다 정찰조가 강화되었고 소대마다 후퇴 없는 반격전을 위해 참호를 구축했다. 그러나 적은 하룻밤을 그냥 넘기더니 이틀 밤째가 자정이 되어가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 단위로 정찰도를 띄웠지만 그 어떤 정찰조에서도 적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적이 또 다른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이동했거나 정찰조들이 정찰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고 확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또 문제였다. 상황이 막바지에 몰린 적들이 기동성을 최대한 살려 여러 부대를 상대로 기습 교란 작전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추측일 뿐 확실한 정보에 따른 적의 위치, 동태 파악 같은 것이 안 된 상태로 원상 회복을 위한 전진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만약 정찰조들이 적의 완전 은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김한술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면 무작정 전진은 치명적인 덫에 걸려드는 어리석음이었다. 연대에서는 그 판단을 내리지 못해 계속적인 전투 태세를 명령했다. 현호봉은 벌써 며칠 밤째 잠을 설치면서 낙동강 전선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위 계급장만 달았지 전쟁에 대한 시커먼 공포감에서 밤낮으로 헤어날 수가 없었다. 그때 코에서 진동하는 시체 썩는 냄새로 속이 뒤집혀 밥을 먹지 못하면서 자신의 큰 허우대가 점점 졸아드는 착각을 떼칠 수가 없었다. 그런 공포감은 곧 잠 안 오는 불면제였다. 이제 적과는 그때의 입장이 반대로 바뀌어 있었다. 이쪽에서 그랬던 것처럼 적은 마지막 저지선을 확보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쪽은 강을 사이에 두고 저지선을 구축했는데 적은 나무가 많은 앞산들을 이용해 저지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호봉은 적의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밤잠을 설치며 경계에 임하는 것도 상사와 교대하는 소대장의 임무 수행이었지 그때와 같은 불면제 탓이 아니었다. 그는 시체 썩는 냄새에 둔감해지고 선열 솟구치는 것을 예사로 보아넘기게 되면서 자신의 큰 허우대가 제대로의 크기로 느껴졌고 소대장으로서의 채무도 의젓하게 갖추는 한편 자신의 허우대에는 소위 계급장보다는 중위 계급장이 더 잘 어울린다는 은근한 욕심도 품게 되었다. 그런 자신감과 아울러 그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은 미군의 막강하고도 또 막강한 화력이었다. 낙동강 전선에서 미군의 위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그로서는 그저 경이롭고 경탄이 나올 뿐이었다. 그 경의와 경탄은 상대적으로 열등감과 존경감과 신뢰감 같은 것으로 뒤죽박죽되어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어쨌거나 낙동강 전선을 격파한 미군이 있는 한 적들의 최후의 발악쯤은 하등의 문제 없이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확고하게 믿었다. 소대장님, 교대하시죠. 낮은 목소리에 현호봉은 고개를 돌렸다. 선임 하사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훔치고 있었다. 벌써 시간이 됐소. 현호봉은 소매 끝을 밀어 올리고 시계를 보았다. 야광 바늘은 12시 10분쯤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 자도록 하시오. 아직 50분이 남았소. 어째서 잠이 안 오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지킬 테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면 오늘 밤도 그냥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임 하사가 선하품을 했다. 글쎄, 그건 안심할 수 없소. 적들은 바로 그 방심을 노릴 수도 있어. 선임 하사는 그만 찔끔해졌다. 군대는 역시 계급장이 좋기는 좋아. 저게 인자 제법 계급장 값을 한다니까. 그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그때의 일을 생각했다. 그때 얻어맞아 부러진 이빨이 갈수록 시큰거려 밥을 먹을 때마다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나 소대장 앞에서는 그런 눈칠 내색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저 그때 맞아 죽지 않고 총살당해 죽지 않은 것만이 다행이었다. 직결 처분권을 가진 그가 방아쇠를 당겨버렸으면 그만인 일이었다. 그가 그 일을 그렇게까지 무섭게 다룰지는 모두 생각조차 못했었다. 소대장이 공산당이라면 치를 떨었고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그 동조자들도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는 것을 보아온 터라. 그 용의자들도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하는 생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그 처녀들을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젊고 아까웠다. 그래서 일본군에서 하던 식대로 승리와 진격의 기분에 들떠 그 여자들을 분대장들한테까지 선심을 썼던 것이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소대장의 몫은 제일 예쁜 여자로 남겨놓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런 성의도 몰라준 채 그리도 무지막지하게 메타작을 놓다니 그 몸집이 예스럽지 않게 크다 했더니 그 골격이 그냥 타고난 것만이 아니고 그 살이 그냥 비지살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섯을 세워놓고 매다 꽂고 업어치고 들어던지고 그곳으로 모자랐던지 군화발로 옆구리고 가슴 파기고 닥치는 대로 걷어찼는데 그 힘이라니. 옆구리를 걷어채이면 배가 터지는 것 같았고 가슴팍을 걷어채이면 핏덩이가 솟아나오는 것 같았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그는 사병의 애몬을 낚아채서 개머리판으로 메타작을 시작했다. 이 새끼들아, 뭐가 어쩌고 어째? 어차피 죽을 거라서 그 짓을 했다고. 공산당 죽이는 것하고 강간하는 것하고 누가 같다고 했어? 누가? 이 새끼들아, 군인이라고 전쟁터에선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이놈들 같은 개새끼들 때문에 군대가 개판이 돼! 그는 개머리판을 내려칠 때마다 기압이라도 넣듯 소리 질렀던 것이다. 그대로 맞아 죽고 말 것 같아 다섯은 체면이고 뭐고 없이 살려달라고 빌었던 것이다. 그 뒤로 소대원들은 여자를 보되 부처님이 여자 보듯 해야 했다. 아직 나이 어려 여자 맛을 몰라서 그런 거지. 터지고 멍든 얼굴들을 한 분대장들이 모여 앉아 내린 결론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가 많아 그나마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라는 말도 뒤따랐다. 어쨌거나 그는 그 뒤로 완전 무결한 소대장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거 뭐한 북청추위가 오줌발을 고드름 맞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추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다간 작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임하사가 부르르 어깨를 떨었다. 춥기는 서로가 매일 반이오. 현호봉의 무표정한 대꾸였다. 적들이야 단련된 추위지만 우리 쪽이야 거의가 처음 당하는 추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오만 추위는 견디면 그뿐이오. 전쟁은 화력이니까. 현호봉의 눈길은 어둠의 지점을 옮겨가고 있었다. 바로 옆에 무전기가 울었다. 현호봉의 손이 무전병의 손보다 빠르게 송수아기를 잡았다. 여기는 독수리. 까마귀 나오라 오바. 여기는 까마귀, 여기는 까마귀. 소대장 바꾸라. 소대장이다, 말하라. 소대장이 직접 받았군. 나 중대장이다. 전방에 적정이 나타났다. 저는 전투 준비. 오늘 밤 완전 박살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수고하게 오바. 수고하십시오, 오바. 현호봉은 송수아기를 건네주며 선임 하사에게 말했다. 저기다, 전원 전투 준비. 예, 알겠습니다. 선임 하사가 들고 있던 철모를 눌렀으며 돌아섰다. 오늘 밤은 제대로 한판 붙겠군. 기습을 탐지해낸 걸 보니 정찰조가 배치돼 있었군. 적은 또 기습인 줄 알겠지만 탐지된 기습은 기습이 아니다. 어디 한판 붙어보자. 현호봉은 철모의 턱끈을 조였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선임 하사가 보고했다. 현호봉은 좌우를 살펴보았다. 소대원들이 각자 위치를 찾아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모두 그대로 들어라. 오늘 밤은 절대 후퇴가 없다. 원상 회복을 위한 전투다. 저는 각오하도록. 현호봉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뻗치고 있었다. 바람은 줄기차게 불고 있었다. 어둠은 짙었다.
현호봉은 눈을 부릅뜨고 전방의 어둠 속을 응시했다. 바람 소리에 인기척이 섞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차츰 확실해지면서 어둠 속을 움직이는 물체들이 포착되었다. 현호봉은 팔을 들어 올렸다. 분대장들에게 보내는 사격 준비 신호였다. 전방의 그림자들은 빠른 움직임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현호봉이 치켜들고 있던 팔을 내리며 사격 명령을 내릴까 말까 하고 있을 때였다. 좌측 3소대 쪽에서 총소리가 터져 올랐다. 사격 개시! 현호봉은 팔로 허공을 내리치며 외쳤다. 총들이 다투어 불꽃을 물었다. 그는 전방의 어둠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적진에서도 응사를 시작했다. 낮게 갈겨라 낮게! 허리를 굽힌 그는 부하들 뒤를 재빠르게 오가며 명령했다. 그때 좌우측에서 조명탄이 그 현란한 불꽃을 터뜨렸다. 조명탄 사수 발사하라! 현호봉은 숨가쁘게 명령했다. 어두운 하늘에 조명탄들이 잇따라 터져오르고 그 환상적인 희프로만 불빛들이 퍼지며 어둠이 밀려났다. 그 불빛 아래 적들의 모습이 노출되었다. 산계한 적들은 50m 전방까지 접근해 있었는데 조명탄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낮은 자세로 전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적을 보면서 낮게 사격하라! 총구를 낮추라니까! 현호봉이 소리쳤고 선임하사가 반대쪽으로 가며 복창했다. 적들이 가끔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도 적들은 똑같은 자세로 전진해 오고 있었다. 산계한 적들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래, 조금만 더 오너라. 몰살을 시켜줄 테니까. 현호봉은 자기가 먼저 수류탄을 집어들며 외쳤다. 각 분대 홀수번호 수류탄 투척 준비! 사병들이 한 사람 건너씩 총을 옆에 세우고 수류탄을 떼들었다. 적들은 무모하게도 수류탄 투척거리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저것들이 겁도 없이 돌격을 하겠다 그거지. 현호봉은 짐을 꿀떡 삼키고는 소리 높이 외쳤다. 수류탄 투척! 한꺼번에 날아간 수류탄들이 사방으로 찢어지는 수많은 불꽃을 흩뿌리며 후금을 일으켰다. 양쪽 옆소대에서도 수류탄을 던져 그 부금들이 먼 어둠과 먼 산을 뒤흔들었다. 적들의 몸뚱이가 날아오르고 총이 내던져지고 하는 것이 똑똑하게 보였다. 그리고 적들이 소리 지르며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갈팡질팡 달아나고 있는 적들의 모습이 사위어들고 있는 조명탄 불빛 속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사격 중지! 현호봉은 느릿하게 명령하며 시계를 보았다. 15분 정도 지나 있었다. 이거 너무 싱겁잖아요.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선임하사가 철모를 벗으며 싱긋 웃었다. 글쎄, 숫자도 전보다 적고 좀 이상하긴 하오. 현호봉은 턱끈을 풀며 마두섰다. 다시 사방은 어둠으로 차고 총소리에 밀려났던 바람소리가 또 제 모습을 드러냈다. 언제 총질을 하고 수류탄을 던지며 싸웠나 싶게 어둠 속 여기저기에서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현호봉도 선임하사와 교대를 하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으며 담요를 뒤집었었다. 현호봉이 잠이 들락말락 할 때였다. 소대장님, 적입니다. 적! 선임하사가 거칠게 흔들었고 현호봉은 튕겨 일어섰다. 벌써 조명탄이 터져오르고 있었다. 조명탄 발사! 현호봉은 철모를 쓰며 소리쳤다. 아니, 저게 뭐야?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 현호봉의 눈은 휘둥그렇게 크게 뜨여 있었다. 그리고 눈을 껌뻑여 다시 뜨고 또 껌뻑여 다시 떴다. 그러나 적의 수는 아까보다 분명 배 이상 많아 보였다. 소대장님, 이거 이상합니다. 제 눈에는 적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 소대장님 눈에는 어떻습니까? 선임하사가 쫓아와서 물었다. 마침 부르려던 참이어서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불어난 게 틀림없어. 참 희한한 일이군요. 이런 일은 생전 처음 봅니다. 선임하사가 안 좋은 기색으로 고개를 갸웃갸웃했다. 그때 무전기가 울었다. 적이 배 이상 늘어났다. 부하들 동요하지 않게 지휘 잘하도록. 중대장의 말이었다. 전 소대원 들어라. 적들의 수가 불어났다. 그러나 걱정할 건 하나도 없다. 아까처럼 정의치 고수하면서 침착하게 명령만 따르면 된다. 소대원 알겠나? 네. 좋아. 소대원 사격 준비. 처음보다 훨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시간도 40여 분을 끌어 적을 물리쳤다. 그러고 나서 20여 분이 지났을까 적들이 또 공격을 감행해왔다. 그런데 그 수가 두 번째 배로 늘어나 있었다. 현호봉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사병들은 완연히 동요하고 있었다. 갈수록 늘어나는 숫자도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리게 했지만 두 차례의 방어로 화력도 거의 소모 상태였던 것이다. 동료를 막아라. 저건 기만 소리일 뿐이다. 중대장의
당황스러운 외침이었다. 두 번째보다 전투는 더 치열해졌고 이쪽에서도 사상자를 내며 1시간이 넘게 싸워 적들을 가까스로 밀어냈다. 그러나 전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적들은 다시 몰려왔는데 적들은 세 번째보다 배로 불어나 있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미 조명탄은 바닥이 났고 희부요스름하게 깨어나기 시작하는 어둠을 헤치며 몰려오고 있는 수많은 적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현업봉은 헛소리하듯 하고 있었다. 마치 무엇에 홀리고 있는 기분이었고 헛것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적들의 그런 공격법은 이쪽의 화력을 모두 소모시켜버리는 한편으로 심리적 교란까지 일으키게 하는 이중적인 것임을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그 천만 뜻밖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았으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어에서 화력을 아껴 써야 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사격 개시! 현호봉은 발악적으로 소리질렀다. 적들은 와와 소리치며 몰려왔고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이 그 총을 집어들고 달려왔고 그 사람이 쓰러지면 다시 그 뒷사람이 총을 집어들었다. 소리 지르며 끝도 없이 몰려드는 저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무슨 짐승들이라는 착각에 휘말리며 현호봉은 가슴을 싸잡고 나둥그러졌다. 그리고 자신을 짓밟고 지나가는 무수한 발들을 희미하게 의식했다. 아버지! 현호봉의 입에 물린 마지막 소리였다. 현호봉의 연대가 전멸한 이틀 뒤에 유엔 군사령관 메가더가 중공군의 월경 성명을 발표했다. 윌 작가의 말 1983년 9월의 어둠 속에서 시작한 소설을 1989년 9월의 혼미 속에서 16,500매로 끝내게 되었다. 만 6년 세월이 흘러간 것이다. 그동안 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아들 도연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그냥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태백산맥이란 소설이 무엇인지 모르던 아이가 이제는 알게 되었다. 어쩌면 그 무심하지 않은 세월의 변화가 소설을 써야 하는 본질적 의미인지도 모른다. 제3부의 작가의 말에서 2만 매로 늘려 집필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는데 처음대로 계획을 되돌린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다. 1945년 8월부터 1953년 8월까지와 그 다음의 세월이 시대적 특성으로 보아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앞에 8년이 민족 자주독립국가 수립 노력의 시대라면 그 뒤의 세월은 민족 통일 추진의 시대인 것이다. 이렇듯 특성이 다른 시대를 한 작품으로 엮는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무리였다. 그래서 태백산맥은 6.25 전쟁이 끝나는 그해 10월로 끝맺고 그 다음의 시대는 새로운 작품으로 독립시키기로 한 것이다. 소설 태백산맥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를 흔히들 민족사의 매몰시대, 현대사의 실종시대라고 한다. 그것은 곧 그 시대가 그만큼 치열했고 경랑이 심했으며 분단사 속에서 또 그만큼 왜곡과 굴절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그 시대의 진실과 참모습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되살리느냐가 바로 분단 극복이고 통일지향일 것이다. 그 시대의 복원은 바로 오늘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작업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현장을 찾아다녔다. 소설은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일 수만은 없으며 엄연한 역사 사실 앞에서 소설을 쓰는 자는 제멋대로일 수가 없는 것이다. 태백산맥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증언을 토대로 하고 확인을 거친 것들이다. 그 이야기들을 소설로 엮으면서 나는 시대 진실에 냉정하고자 했고 우리의 오늘을 투영하고자 했다. 그동안 증언, 자료조사, 현지 답사 같은 것을 통해 나를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민족 분단의 허리잇기로 시작한 이 소설이 우리 민족이 필연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통일민족사의 작은 디딤돌이거나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끝으로 지난 세월 동안 나의 온갖 짜증을 다 받아내며 옆을 지켜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1989년 9월 조정래. 1. 백두산 천지, 한라산 백록담. 반도 땅 산과들에 겨울이 닥쳐오고 있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고 매서운 바람은 수많은 산들을 휩싸고 빈 들녘들을 휩쓸며 남쪽으로 줄다름질 쳤다.
북쪽 끝 백두산에서부터 남쪽 끝 한라산까지 겨울에 묻혀가고 있었다. 반도 땅에서 제일 높은 산 백두산 천지에 물이랑을 일으키며 시작된 겨울바람이 굽이굽이 이어지고 뻗어내리는 산맥들을 따라 남쪽으로 불어내려 바다를 성큼 건너뛴 다음 한라산 백록담에 다다르면 반도 천지는 겨울로 뒤덮였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한바탕 맹돌이질 친 바람이 산줄기를 타고 내리며 나뭇잎들을 떨구기 시작할 쯤이면 백두산 언저리 북쪽 땅은 벌써 얼음이 꽁꽁 얼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한라산에서 끝나는 반도 땅에 겨울이 오면 크고 작은 산들도 넓고 좁은 들녘들도 고즈넉이 계절의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